시각상과 개념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문에는요, 시각상과 촉각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왜 바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연이 있다. 시각상과 촉각상. 나중에 개념이랑 촉각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도마뱀과 말의 실루엣이다. 두 그림의 표현상 차이. 보통 도마뱀 그려서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위에서 바라본 그림을 그리고, 말을 그래서 말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옆에서 바라본 그림을 그리지.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일종의 고정관념 같은 거라고. 밑으로 내려오자.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는 화가들이 진을 친 곳이 있다. 화가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대. 여기에서의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테르트르 광장입니다. 이곳의 화가들 중에는 검은 종이를 오려서 관객의 얼굴을 만드는 실루엣 작가도 있다. 요거에 대해서 포인트. 그의 작품은 죄다 옆 얼굴만 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정면 얼굴을 실루엣으로 표현하면 눈, 코, 입의 생김새를 알 수 없고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옆얼굴을 보여줍니다. 아, 옆얼굴 사람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거다. 그러면 요만큼 얼굴 정면을 실루엣으로 표현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얘가 원인이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쪽으로 화살표 옆 얼굴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뒤에 게 원인이고 앞에가 결과죠. 그러면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야? 인과. 특징은 정면 얼굴은 밑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아, 특징이 안 드러나. 특징이 잘 안 드러나. 이렇게 써놓읍시다. 특징이 안 드러나. 정면 얼굴은. 이렇듯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걸 프로필이라고 하는데 실루엣 작가 옆얼굴 그리죠? 옆얼굴 담고 있지? 옆얼굴 측면 이미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색깔. 측면 이미지. 이렇게 표현한 것을 프로필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필이면은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어디 이게 프로필 아닌가요? 네. 한 사람의 성품이나 양력에 대한 미디어의 단평을 프로필이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단 끊어. 순식간에 여기에서 쓱 뭐 얘기하고 있어? 프로필이라고 하는 단어 뜻 설명해 주고 있죠. 단어 뜻 설명해 주면 일단 무조건 네모지. 그리고 옆에다가 우리 뭐라고 쓸 거예요? 내용 전개 방식 정의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미술에서 프로필은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해서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을 그립니다. 자꾸 옆얼굴 나오니까 미술에서 프로필,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한다. 다시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을 프로필이라고 한다. 미술에서의 프로필과 평소에 쓰는 프로필이 단어 뜻이 조금 달라 정도. 서양에서는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무렵 프로필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어서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무렵에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여기까지는 누구 얘기하고 있어? 프로필이 뭡니다. 옆얼굴 그린 거요. 왜 옆얼굴 그려요? 인물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니까 정면보다. 밑으로 내려오죠.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너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웃는 거예요. 웃어 빨리. 고마워.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체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오히려 정면상이 대상의 오케이,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주는 대표적인 초상 장르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측면, 동양에서는 정면.
서양에서는 외측면, 인물의 특징을 잘 드러내려고, 동양에서는 정면, 외,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인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양에서도 정면상이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빈도수로 보면 중국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여기에다가는 빨간색 체크.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첫 번째 서론. 글의 처음 부분에서 물어보면서 끝나? 그러면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전부 다 이거야. 서양과 동양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관성 있게 서양에 관련된 건 노란색하고 동양 관련된 거는 요 민트색 칠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눈에 좀 잘 띄겠지. 밑으로 내려올게요. 동물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동물들을 그릴 때 앞, 옆, 위, 가운데 어떤 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뭐뭐 해보자고 독자들에게 권유해보고,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가 대답해 줄 거다. 일단 정지. 왼쪽으로 잠깐 넘어오죠. 동양의 서양의 초상화에 나타난 특징들. 서양은 노란색이었었죠. 핵심적인 특징 전달하는 측면. 동양화에서는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정면. 이런 거지. 지금 보고 있는 146페이지에서 외울 건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어. 동양과 서양에서 정면 측면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선호도가 다르니까요. 끝. 이렇게. 밑에 말은 엄청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씁시다. 선호도가 다르니까. 선호도가 다르니까. 이라는 거지. 밑으로 또 내려올까요? 계속 이어서 봅시다. 먼저 말을 그려보자. 말은 일반적으로 옆에서 본 이미지를 그립니다. 도마뱀을 그려본다면 또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글을 쓸 때, 읽을 때 맨날 물음표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독자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무엇을? 관심을 유도한다. 호기심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 맨날 쓰는 거지. 도마뱀을 그려본다면 위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이렇듯 요약해 주겠다 얘기지. 동물을 떠올리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전형, 일종의 모델로서의 면이다. 다르게 색깔 칠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면, 머릿속에 각인된 전형. 이렇게. 사람은 어떤가? 사람 한번 그려볼까요? 사람 그려보면 앞에서 본 얼굴 그릴 수도 있고 옆에서 본 거 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위에다가 씁시다. 대조.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가 이것을 잘 보여주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는 여기까지지.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 정면과 측면. 둘 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그려보세요 하면은 정면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옆면 그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그게 잘 드러난 게 고대 이집트 벽화.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 정면도 많고 측면도 많은가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영국 박물관이 소장한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의 주인공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살았던 이집트 귀족인데 이걸 왜 영국 놈들이 갖고 있냐?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것,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것을 그린 겁니다. 이게 중요 포인트죠. 빨간색 밑줄 뭐라고? 얼굴과 다리는 측면,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의 그림은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 및 자세이지만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벽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고 이러한 걸 뭐라 그래요? 혼합 형식.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하면 되겠네. 얘랑 합친 게 혼합 형식. 이러한 혼합 형식. 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신체 부위에 따라 안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어제 소개팅 했다면서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면은 앞 얼굴 정면을 떠올리지 측면이나 뒤통수를 떠올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제 육상 경기를 봤거든. 그럼 그림 그려볼래? 라고 하면 정면 그리지 않아. 다 옆에서 그리는 거지. 우리의 인간이 신체 부위에 따라서 안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너무 쉬운 얘기지만 안면 뭐 있어요? 가슴과 눈이라고 했죠? 그럼 A 밑에다가 가슴, 눈 써놓는 거지. 옆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옆면, 얼굴, 다리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에는 아마도 옆면이 우리의 대표적인 이미지였겠지만 이 부분도 중요해요.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땐 옆면, 네 발로 지속되면 옆면. 말 얘기하는 거군요. 맞아. 말처럼 네 발로 걸어다니면 옆이야. 우리의 대표적인 이미지겠지만 진화해서 두 발로 걸어다니며 가슴과 배가 드러났어.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가 된 겁니다. 얘도 진화해서 두 발로 걸어다니며 가슴과 배가 드러나 화살표. 밑에다 화살표 할까? 화살표.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가 된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화살표는 인과예요. 인과 아니면 순서 있을 때만 화살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형적인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굵은 펜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해 놓으셔도 나쁘지 않지. 어떻게? 가슴, 눈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가슴과 눈은 어디에서 바라본? 정면. 다음 얼굴. 얼굴.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요렇게 두 개는 묶어서 측면. 얼굴과 눈은 정면. 뭐래. 눈과 가슴은 정면. 얼굴과 다리는 측면.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또 잠깐만 볼게요. 동물과 사람이 갖는 전형적인 면. 동물은 이렇게만 체크합시다. 동물은 하나. 사람은 옆면, 앞면 두 개. 옆면과 앞면의 두 가지 전형적인 면을 갖게 된 건 진화한 덕분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의 배경 지식 정도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다음 페이지. 정면상이나 측면상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그린 겁니다. 서양에서는 프로필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경우 해부학 구조상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얼굴 특징이 또렷이 드러난다. 실루엣이 잘 살아난다. 형태의 포치, 배치하는 것에 유리해. 정면상보다는 얼굴의 정확한 재현이 쉽다. 쉬운 길 가는 거였네. 고대 로마에서 주화,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새길 때 측면상을 새긴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주화에 황제의 얼굴 새길 때 측면 씁니다. 이러한 점이 작용한 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측면이 제작에 용이하니까, 쉬우니까. 다음, 이렇듯 인간이
두 개의 경쟁적인 면을 또 빨리 쓰자. 두 개의 경쟁적인 면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야? 정면 앤드 측면. 정면 앤드 측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진 까닭에 동서양 모두 이 둘을 한꺼번에 나타나는 오후 빨간색 부분 측면상이 발달했다. 부분 측면상.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본 고대 이집트의 벽화의 경우 그리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벽화는 자연스럽지 않아. 요게 은근히 시험 포인트. 이렇게 말 바꿀 거예요.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앞에 체크해 놓은 거니까 다시 표시할게요. 얼굴과 다리는 측면, 가슴과 눈은 정면. 인간의 두 이미지면을 동시에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뭐 고대 이집트인들은 멍청이라서 이런 건가? 아닌데요. 피라미드 지을 만큼 엄청 발달한 아저씨들일 텐데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따로 있다지. 그럼 이제 뭘 궁금해하면 돼?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이유를 궁금해하면 되지. 그 까닭은 무엇인가? 오호 동그라미. 질문을 통해 호기심 유발합니다. 쓰지도 않을 거야. 대부분의 벽화가 무덤 벽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덤 벽화. 무덤 속의 주인공은 내세에서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며 사는 겁니다. 체크. 영혼 불멸 사상. 죽으면 저 세상 가서 이 몸뚱아리 그대로 갖고 태어나야 돼. 그려진 그대로 태어나야 돼. 그런데 주인공을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려지면 오케이. 요렇게 체크할까요?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리면 원근 표현에 따라서 사지 가운데 일부가 작거나 아예 안 보일 수도 있다. 보이는 대로 인물을 그렸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야. 사람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손이 안 보이게 그렸어. 그럼 다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손 없이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손 다 그려줘. 이렇게 해서 그려줘야 돼. 이것은 그 부위가 멀리 있거나 다른 것에 겹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다. 이집트인들이 보기엔 그런 염려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였었다. 그런 염려를 준다. 뭐 작게 보이거나 안 보이는 것. 자칫하면 사자, 죽은 사람은 작은 팔을 가지고 사지 가운데 하나 없이 내세를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존경하고 모시고 떠받들던 파라오님께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 팔이 하나가 없다니 이런 불경할 수가. 팔 두 개 다 보이게 그려드려야지.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 까닭은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 그림을 그리면 화살표, 왜곡되거나 어디 가거나 뭘 할까요? 작게 혹은 안 보일 수 있어. 작게 혹은 안 보일 수 있어. 다시 화살표. 그러면 내세에서 불편해. 내세에서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할까요? 서리법. 이처럼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넣는 것은 원근법에 따른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크기를 줄여버리는 것으로 느껴졌다. 빨간색 밑줄. 이집트인들에게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리는 것은 실제의 크기를 줄여버리는 것으로 느껴졌다.
요만큼 괄호해 놓으면 훨씬 문장이 쉽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리는 것은 실제 크기를 줄여버리는 것으로 느껴졌다. 근데 실제 크기를 줄이면 안 되니까 우리 파라오님은 그것은 불균형이고 파괴였었다. 오, 불균형으로 받아들였어. 파괴로 받아들였어. 용납하지 못하는 거지. 오케이. 그들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시각상이 아니라 개념상의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개념상. 누가? 고대 이집트인들. 고대 이집트인들은 개념상. 내가 알기론 오른팔 왼팔 크기 똑같아. 이거야. 다르게 보이지만 똑같아. 원래는. 시각상이란 개념상은 옆에 또 이렇게 묶을까요? 여기에서부터 요만큼까지 쓰여진 내용 전개 방식 대조. 이제 체크할게요. 시각상이란 시각적 경험을 가져다주는 이미지.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더 크거나 작게 보이듯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반면에 개념상은 시각적으로 모순되더라도 알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보이는 게 중요해, 아는 게 중요해? 아는 게 중요해. 그러면 개념상 옆에다가 귀찮아도 한 번만 더 쓰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해. 혹은 아는 것대로 그리는 것이 중요해. 이거인 거지. 그래서 그런 까닭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눈치챘어요? 시각상은 꼬불꼬불이고 개념상은 두 줄인 거? 좀 친절하게 더 얘기해 줄 걸 그랬나? 이렇게 그냥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눈에 잘 들어오니까. 그런 까닭에 대상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냐. 그리고 밑에다가 또 하나 더 쓸게요. 원근법에 따라 그려. 원근법에 따라 그려. 원근법에 따라 그리는 것보다 실제 일단 다음 먼저 가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실제 형태나 모양이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을 두었다. 이집트 벽화는 시각상보다 개념상을 더 중시했었다. 결국에 근본적으로 개념상을 더 중시 여긴 건 고대 이집트인들의 내세관 때문인 거예요. 내세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문제지.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정리된 것도 잠깐 포인트 되는 거 볼게요. 어디에 있나? 여기 있네요. 오호! 자, 나라면 그냥 요거 외워 놓을 거예요. 다시 정리. 시각상, 시각적 경험, 본 그대로, 보이는 것 재현, 개념상 두 줄, 알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해. 실제 형태나 모형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내. 인식, 아는 걸 나타내. 아는 것을 전달해. 아는 것 전달해. 됐을까? 네.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서 볼게요. 결국은 시각상보다 개념상을 중시했던 이집트 벽화. 근데 개념상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다? 여기 내세관.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돼. 그거 갖고 그대로. 이렇게. 괜찮은가요? 네. 다음 페이지. 원근법에 익숙한 오늘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처럼 개념상을 중시해서 그린 이집트인의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원근법은 뭐예요? 시각상이야, 개념상이야? 시각상이야. 원근법 위에다가 쓸 거예요. 시각상.
시각 중심으로 보면 개념상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 하지만 여기 빨간색 밑줄 이거 거의 시험 문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개념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원근법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은 개념상으로 훨씬 더 많이 그려. 원근법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말이다. 괄호 열, 어이구야. 여기는 괄호 열고 전제 혹은 조건.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라면 개념상이 훨씬 익숙하다. 일예로 옆에다가 또 쓸까요? 예시. 내용 전개 방식은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보면 책장이나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가 같은 것이 많습니다. 자, 여기 사람 한 명 세워놓고 테이블 한번 그려봐 라고 하면 보통은 테이블을 이렇게 그린다고. 테이블. 서랍장 그려봐 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그린다고. 근데 우리나라 책거리 그림은 사람이 앞에 있고 책장을 바라보는데 책장이 그냥 이래. 이렇게 멀수록 좁혀지지가 않아. 이렇게. 즉, 이미 우린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는 개념상으로 그린 그림인 거야. 시각상이 아니었던 거지. 건물을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대로 그리면 뒷부분의 길이가 짧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지 않은 게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원근법에 따라. 원근법에 따라 그리지 않았습니다. 혹은 시각상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거겠지. 최근 고2, 고3, 모의고사 유행 문제 뭐 있어요? 저라는 접속어 같은데 밑줄 그어놓고 뭐니? 물어보는 거 엄청 자주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그리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이런 사례는 어떤 사례는 개념상으로 표현한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얘도 빨간색 체크. 개념상은 쉽게 볼 수 있어. 개념상으로 그린 그림이 오히려 더 흔해.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철저히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해 대상을 묘사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다. 꼬불꼬불.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그리고 밑에다가 요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일부 지역. 일부 시기에만 시각적이야. 인류가 사는 공간 이만큼, 시기도 이만큼 해놓으면 시각상에 집중한 시기는 요 동네 요만큼 시기밖에 없어. 그리고 이러한 시각적 사실성이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 미술의 1차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빨간색 체크. 어디에? 미술의 1차적인 기능은 아는 것을 전달하는 거다. 미술의 기능은 아는 걸 전달하는 거다.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줄 알았더니 아는 걸 그리는 거였군요. 말이나 글처럼 말이다. 이는 왜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의 표현이 아까 제가 쓴 게 이거예요. 시각적 사실성의 표현이 오직 유럽에서 일부 지역에서 특정한 시기, 일부 시기에만 발달했고 나아가 현대에 들어서 추상화 등이 나타나 그 전통마저 무너져 버린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미술의 기능 자체가 애초에 아는 걸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시절 애들만 약간 좀 이상했었던 애들이었었던 거지.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은 이 문장 외우는 문장이에요.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은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은 무엇보다도 보이는 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미술이라는 건 애초에 보이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시각상 저희는 익숙한데요. 서양 문화에 쩔어 있어서 그래. 봐봐, 미술사 전체에 사실적으로 보이는 대로만 그리는 건 요만큼밖에 없어. 이런 거지. 너 요즘 미술관 가서 보라고 누가 정말 사진처럼 똑같은 그런 보이는 대로 그림 본 적 있어? 없죠. 그래. 사람은 애초에 미술은 애초에 아는 걸 표현하는 거다. 오른쪽으로 또 잠깐 넘어와서 볼게요.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 두 줄, 요 밑줄이죠. 개념상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체크, 실제 형태를 표현했습니다. 다음, 미술의 기능, 빨간색으로 외우는 거라 그랬죠. 미술의 기능은 1차적으로는 보이는 대로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 보편적인 기술은 사실 재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됐을까? 다음 페이지 잠깐 볼게요. 밑에 나와 있는 문제 살살살살 풀면 되고 제가 스캔을 잘못했습니다. 악사와 무희, 신분에 따라 정면과 측면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체크할게요. 악사와 무희, 동그라미, 화살표, 신분, 나자. 다시 화살표, 정면, 혹은 측면으로만 그려.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왜요? 라고 물어보면 얘네는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필멸의 존재니까. 필멸의 존재니까. 누구와는 달리 파라오 귀족과는 달리 파라오나 귀족과는 달리 필멸의 존재니까 얘네 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정면 측면 신경 써서 그려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정면만 그리거나 측면만 그리는 거라고. 이 몇 글자 안 되는 요게요. 끝부분 내용 정리 다 해놓은 겁니다. 진짜인가?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고대 이집트 벽화로 다시 눈길을 돌려보자. 사람을 그린 것임에도 정면과 측면의 봉합이 아니라 정면, 측면 한쪽에서 본 사실적 묘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정면, 측면 한쪽에서 본 사실적인 묘사 그림이 있습니다. 농부나 무희, 신분이 낮은 존재, 시각상에 가깝게 그리고 이렇게. 요 페이지는 그냥 색깔 구분되는 거예요. 다른 거야. 이렇게. 앞에 거랑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는 개념상에 가깝게 그리는 형식에서 역시 대조 쓰여져 있군요. 대조. 다음 신분이 낮은 사람 농부 무희, 신분이 높은 사람 파라오 귀족. 이 여기에는 예시도 쓰여져 있군요. 내용 전개 방식이. 개념상에 가깝게 그리는 형식에서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 찰나의 대상이다. 필멸의 운명. 죽어. 언젠간 반드시 죽어.
그리고요, 끝이야. 하지만 아는 대로 그려진다라는 것은 아는 대로 그려진다.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 영생을 약속받은 것이다. 밑에 신분이 높은 존재. 개념상은 시각상보다 이러한 진리 전달에 더 유리한 이미지다. 흔히 미술을 공간예술이라고 하지만 빨간색 준비. 이 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감각에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미술은 공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 선으로만 표현하든 색칠하는 회화로 표현하든 조각으로 표현하든 조형 형식에 의존하는 예술인 겁니다. 중요 포인트 단어는 누구예요? 공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여기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상이 더 잘 어울려. 개념상 어색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 됐을까? 왼쪽 위로 와서 잠깐 다시 볼게요. 뭐 정리할 거 있나? 여기 왼쪽 빨간색이죠? 예술 양식으로서의 미술. 미술은 이 말 외우는 거랬죠? 공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양한 조형 형식은 뭐야? 회화일 수도 있고 뭐 모자이크일 수도 있고 조각일 수도 있고 벽화, 부조일 수도 있고 그런 거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OX 할 겁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요것만 하고 한 5분 쉬었다 할 거야. 이렇게. 서양에서는 측면, 그렇죠. 동양에서는 정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의 측면 옆에다가 또 요렇게 써야지. 뭐라고? 맞아. 이거 프로필이라고 그랬었지. 프로필. 사람은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또 밑에다가 써야 되겠네. 뭐라고? 정면, and, 측면. 둘 다 있지. 정면상은 측면상보다 실루엣 아니요. 실루엣은 측면상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타나지. 왜? 해부학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X. 밑으로 내려옵시다. 이 글을 바탕으로 시각상과 개념상의 차이를 정리해 봅시다. 시각상 계속 꼬불꼬불이었죠. 시각상. 시각적 경험. 주체가 본 그대로 보이는 것을 재현. 여기까지 체크합시다. 보이는 것을 재현. 오른쪽으로 또 다시 넘어와서 볼게요. 개념상은 두 줄이었죠. 알고 있는 사실,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 사물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냈다. 보이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졸려 죽는다, 눈이 감긴다.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서 미술에 대한 진입 관점을 보여봅시다. 이거 계속 제가 빨간색 체크해 놨고요. 나중에 학교 와서 시험지 받아보면 아실 거예요. 아, 외워놓으라고 했었을 때 외워놓길 잘했다. 이거. 어쩌고 저쩌고 됐어. 요거 뭐 계속 읽어야 잔소리지. 맨 마지막 문단에 빨간색 밑줄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좀 외워주면 안 될까? 라는 것들. 밑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크게 볼 일이 없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에 제시된 걸 바탕으로 예술작품에 반영된 인간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기억, 네바모, 신분 엄청 높았던 아저씨. 그래서 얼굴과 다리는 측면, 가슴과 눈은 정면. 두 개의 관점이, 두 개의 측면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악사, 신분이 낮아, 정면. 무희, 신분이 낮아, 측면의 모습을 나타낸다는데 더 정확하게 나타내자면 이거지. 정면만, 무희는 측면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위에다가 쓸까요? 기억 옆에다가는 영원한 존재이고 니은은 죽으면 끝이야. 필멸의 존재야. 이렇게. 기억과 니은의 대상 표현 방식이 다른 까닭이 답이 요거죠? 답이 제예요. 영원이냐 필멸이냐. 밑으로 내려올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뭐라고요?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인식을 미술 작품에 담아 표현한 겁니다. 인식을 미술 작품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보이는 걸 표현한 게 아니라 인식을 미술로 표현한 겁니다. 됐고요. 오른쪽으로 와서 볼게요. 오, 자코메티 아저씨 어디가 있냐? 일단 오른쪽 먼저 잠깐 볼까요? 예술 작품에 반영된 인간의 세계관, 태도를 살펴볼 거예요. 원근에 따라서 일부분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원근법에 따라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 원근법에 따라서 그리면 실제 크기 줄여버린다고 생각했으니까.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은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면 다시 빨간색.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은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다. 보이는 대로 재현하는 거 아니다. 암과 느낌, 이해를 전달하는 겁니다. 스위스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 세계에 대한 겁니다. 자코메티의 조각과 이집트 벽화의 부분 측면상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정리해보자. 거의 시험 문제. 거의 시험 문제.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기존의 조각가들이 조각할 때 대상과 유지해온 거리가 대상을 올바르게 포착하기에 너무 가깝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저 대상과 완전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어. 자코메티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는 사물처럼 구성 요소로 분해할 수 있는 기계적인 복합체가 아니므로 자코메티 씨,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분해할 수 있는 기계적 복합체가 아닙니다. 그럼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죠? 부분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코메티 인간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계가 아니야. 그래서 분리할 수 없어. 인간을 바라볼 때에는 전체를 봐야 해. 전체를 봐야 해. 이렇게. 그래서 그는 전체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멀리 떨어져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지. 자코메티는 전체를 조망할 만큼 물리적으로 떨어진 거리가 필요하다. 근데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어떻게 자세히 안 보이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면 중간에 눈썹 끊긴 것도 안 보이고 그냥 코 있는 자리에도 코가 있나 보다. 이거고 입이 있는데 뭐 삐뚤어졌나? 그냥 입이 크다라는 생각밖에 없네. 더 멀리 떨어지면 입도 안 보일 거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세부가 과감하게 생략해. 표면이 울퉁불퉁이. 자코메티 조각상의 특징이에요. 표면이 울퉁불퉁이. 인체의 각 부분에서는 경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어디까지가 목이고 어디까지가 팔꿈치, 팔 위인지 구분이 잘 안 가. 그의 입장에선 세부라는 것은 대상을 지각하는 위치에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나타난 게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코메티 씨는 아는 대로 만들어, 보는 대로 만들어, 보는 대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가 죄송해요. 보는 대로 그리는 거지. 알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보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곡된 상태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보는 대로 오씨 이집트의 벽화랑 너무 다른데요. 이거지. 자코메티의 조각은 자코메티 씨 지각하는 위치에서 보이는 대로 부분적 고찰, 부분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집트 벽화는요, 눈에 보이는 모습 더하기 실제 모습 두 가지를 전부 다 나타냅니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데스크. 밑으로 내려오셔서 신호등에 있는 거 됐어 어쩌고 오케이 옆에 나와 있는 거 빈칸 채워주시면 되고 이따가 시간이 약간 좀 애매해질 타이밍이 한번 올 겁니다. 그러면 뒤에 거 확인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요거 뒤에 그냥 같이 보고 할 거예요. 이렇게 묶여있는 거 그대들은 이거 시험 계속 나오잖아요. 시작해 봅시다. 박홍순의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의 일부다. 인간에 대한 데카르트의 사고관을 파악하며 읽고 제시된 물음에 대답해 봅시다. 옆에 체크해 봅시다. 설명문이고요. 내용 전달에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설명문이라고 하죠. 설명적이고 예시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사고, 세상을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둘, 이, 근원, 원. 세상은 근원이 두 개야.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 이거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겁니다. 구체적인 예술 작품을 먼저 보여줘서 흥미를 유발하고 딱 책을 펴고 자 읽어보세요 했는데 첫 페이지에 오 그림 있는데 이거 뭐야 세상에 시체 아니야? 흥미 완전 생기는 거지. 다음 내용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뭐야? 인간을 정신과 육체 두 개로 딱 나눠서 생각하는 것.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발상의 전환. 정신과 육체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올게요. 렘브란트의 퀼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는 데카르트의 인간 이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유, 데카르트 사람 이름, 렘브란트, 데카르트 사람 이름 두 개가 나왔지만 실제 중요한 아저씨는 누구야? 데카르트죠. 그러면 렘브란트 이름 지우고. 뛰어난 해부학자 퀼프 박사는 암스테르담 외과의사 조합의 해부학 강의를 맡게 되었다. 그림을 보면 해부 작업을 하는 박사나 주변의 청강생 모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엄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만큼이 뭐래? 퀼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에 나타난 모습 옆에다가 묘사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묘사. 박사는 지극히 평상심을 유지하는 표정이고 청강생들은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정도의 감정만 보입니다. 어머, 묘사가 여기까지가 아닌가 보네. 더 가도 되겠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신체를 잘라내 내부를 들여다보는 작품 자체의 의문을 품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묘사. 그림에 대한 설명인 거니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요 인물들과 여기 있는 이 인물들과 이 그림을 그린 사람과 이 그림을 바라보는 데카르트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해부학 강의의 모습을 그린 거구나. 이건 시체지. 그냥 단순히 몸뚱아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여기에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누워있는 해부 대상을 인간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 정신에 있다고 여기는 거니까.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삿대절 표시할까요? 시체다. 정신이 없다. 이거 인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지.
만약 해부학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사람들의 표정에 일말의 감정의 동요가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해부 대상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 시신 또한 하나의 물체로 보았다. 시신은 물체. 그냥 책상이랑 똑같은 거야. 자동차 엔진이랑 똑같은 거지.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죠. 정신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야. 그럼 정신이 있으면 인간이지. 그럼 인간의 본질은 정신. 따라서 이들에게 이러한 해부 작업은 시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신은 물체와 똑같아. 그러니까 시계랑 똑같아. 이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데카르트의 문제의식과 비교할 만하다. 자, 이제 데카르트는 인간의 본질을 뭘로 봤는지 살펴봅시다. 인간 본질을 정신에서 찾는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 본질은 정신에 있어. 누가 얘기합니까? 데카르트. 정신이 없으면 그거 인간 아니야. 정신 기능이 정지된 시체는 물질적 성분을 중심으로 한 물체에 가깝다. 의심하고 탐구하는 정신이 인간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면 그림에서 탐구 정신을 보이는 박사나 청강생은 여기에 가깝다. 박사나 청강생은 정신이 있는 존재. 하지만 시체는 정신이 없는 물건, 시계 같은 존재. 인간은 정신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일 수 있는 것이다. 정신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무엇? 인간의 본질. 정신. 인간에게서 육체적 요소나 육체를 이용한 행동을 배제하고 나면 데카르트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뭘까? 데카르트 씨, 그러면 정신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가요? 그렇지. 자,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데카르트 씨, 육체가 없다면 그건 인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데카르트한테. 데카르트에게 육체를 빼고나 뭐 정신만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는 생각이야말로 나에게 속하는 것임을 발견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이것만은 생각, 정신적 요소만은 자기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감각이나 자연적 요소, 육체적 요소는 떼어낼 수 있지만 정신적인 것은 떼어낼 수가 없다. 이 생각만은 있다고 할 수 있고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데카르트는 그냥 한번 의심해 보기 시작했어. 세상의 모든 걸 의심해 보기로 했지. 지금 저기 밖에 불이 켜져 있는데 정말 켜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 악마가 나를 속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착시 현상 막 이렇게 보면서 이 선이 더 길어 보이는데 과연 길었던 건가? 생각해 봤더니 길이가 똑같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걸?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는데 그냥 기분 탓이었어. 사실은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거였지. 결론을 내렸어. 인간의 감각을 통해 얻은 정보는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2 더하기 2는 4인데 이런 수학적인 것도 과연 사실일까? 사실은 2 더하기 2는 3이야. 근데 그때마다 악마가 와서 자꾸 4라고 우리한테 세뇌시켜. 그럴 수도 있지. 수학적 진실도 믿을 수가 없는 걸? 그런 식으로 계속 의심해 나갔는데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딱 지점에 도달하지. 뭐? 의심하는 내가 있다는 의심할 수 없어. 의심하는 내가 없으면 의심도 못할 테니까. 의심하는 나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것만 진리인 거야. 의심하는 내가 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다시 인간 존재, 이 생각만은 있다. 생각만 확실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생각하는, 의심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의심할 수가 없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의 생각, 하나의 정신, 하나의 이성일 따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누가?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해.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해. 이러한 정신과 이성만이 인간의 특성일 수 있다라는 얘기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저는 조금 쉽게 풀어드린 거예요. 그냥 의심하는 나는 존재한다야. 그 이외의 건 확신할 수 없고,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분리한다. 인간의 이것도 정신과 육체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쟤도 뭔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눠놓고 보니까 뭐와 뭘로 나눠? 인간과 자연으로 나누는 거야. 인간과 자연으로 나눠. 그러면 인간은 정신이야, 육체야? 정신이지. 자연은 육체인 거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내키는 대로 그냥 쓰면 돼.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분리하는 사고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육체의 세계, 자연의 세계는 기계적 세계, 육체의 세계, 자연의 세계, 기계적 세계. 인간 정신에 의한 수학적 탐구의 종속이 됩니다. 인간 정신에 의한 수학적 탐구의 종속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데카르트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수가 있어. 근데 바깥 세상을 뭘로 나눴어? 인간과 자연으로 나눠놨어.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뭐 할 수 있어? 지배할 수 있어. 억압할 수 있지. 이용할 수 있어. 지 마음대로. 그러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 거니까 인간은 주체.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서 객체,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추워서 나무 그냥 잘라가지고 때우면은 어때? 내가 먹고 살려고 쟤네들 저기 황무지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논 좀 만들면 어때? 이게 또 생각이 조금 더 오버하면, 야, 내가 백인이고 쟤네는 흑인인데 내가 쟤네들 개처럼 부려먹으면 그건 또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간다라는 거지. 세상 모든 걸 주체와 객체로 나눠서 주체는 우월하고 객체는 열등한 걸로 나누니까. 정신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은 주체가 되고 자연은 객체, 관찰과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의 문제점, 인간만 중심이 되고 자연은 주변이 됩니다. 인간만 중심이 되고 자연은 주변이 됩니다. 정신과 육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사고방식 밑에다가 쓸까요? 이원론적 세계관을 기계적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기계적 이원론. 그래서 데카르트는 저기 누구야? 동물도 그냥 시계 같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마취 안 하고 해부하는 거 오케이 그랬거든.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과연 인간을 주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 지배 사상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연 지배 사상 때문에 결국엔 자연 파괴와 생태계 파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인간은 과학기술을 동원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환경 문제가 해결되고 있나? 그에 대한 답은 부정적. 해결 안 되던데. 어쩌면 현대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자연 지배 사상을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이해하는 통합적 이론론적 사고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현대 사회에 자연 파괴 같은 문제를 포함한 진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세상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나눠놨지. 정신에 대응되는 거 인간, 육체에 대응되는 거 자연. 세상을 두 개로 또 나눠놓으니까 얘가 얘를 지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지. 문제를 수습하려고 해도 안 돼. 해결책은 애초에 처음부터 객체, 주체 나누는 그런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 돼. 라고 이야기. 됐고요. 옆 페이지에서 뭐 확인할 거 있었었나? 네, 쭉쭉 내려오고 인간 본질에 대한 데카르트의 문제의식. 정신과 이성만이 인간의 특성이다. 이렇게. 근데 생각하는 존재는 또 인간밖에 없어. 이야기. 다음 페이지. 오른쪽. 기계적 이원론에 대해서 글쓰기가 비판하고 있죠. 기계적 이원론은 데카르트가 한 얘기니까 인간은 주체, 자연은 객체. 그러다 보니 자연 파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이젠 더 이상 그걸로는 안 돼.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이해하는 통합적 이론론적 사고가 필요해. 인간과 자연 더 이상 나누고 구분 짓지 말아요. 이야기. 됐나요? 네. 밑으로 내려와서 문제 확인할게요. 예술작품에 인간에 대한 성찰과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튠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에서 박사와 청강생은 인간의 본질을 어디로 봅니까? 정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 그러니까 제 정신 없어? 그냥 기계야. 보기에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가치관의 측면에서 동양과 서양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옛 산수와 동양에서는 산수 자체가 주인공이다. 자연이 주인공이다. 사람은 주인공인 산을 소중하게 한가운데 모셔두고 치켜다보고 내려다보고 비껴보고 휘둘러봄으로써 산수의 모습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산수화의 목적은 자연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기운까지 담아내는 겁니다. 저 산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산을 존중해 왔다. 동양에서는 자연을 그 자체로 존재하는 존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 반면에 서양에서는 자연을 인간의 필요로 의해 존재하는 대상. 밑에다가 쓸까요? 객체. 도구. 수단. 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없는 그 정도 느낌이죠. 밑에 나와 있는 두 문제도 같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까지 이후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일단 정시.